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활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1000만원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자는 전혜진입니다. 자, 바로 읽겠습니다. 24에서 25페이지. 선택과 집중으로 지출 항목을 결정하자. 말하자면 결혼식은 단 하루의 이벤트다. 가장 주목받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평생 단 한 번뿐이라는 속삭임이 더해지고, 연예인들부터 가까이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한 적당히 부풀려진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면 결혼 생활보다 그 하루의 결혼식에 자꾸 초점을 두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본다. 남들이 하는 것을 모두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드레스나 결혼 반지, 무언가 한 가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단, 대출을 받는 금액은 전적으로 신혼집 마련 등 결국에는 자산이 되는 쪽으로 국한하자. 비주류 화려한 결혼식을 꾸미는 것은 그 순간의 화려함을 위해 장래를 저당 잡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신혼집 대출금은 다 갚고 나면 그대로 자산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혼수를 해가도 포장을 벗기는 순간부터 중고품이 된다. 신혼집 마련 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지 신중을 기할 것이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이다 생각하고 결혼식 준비에만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하지만 일생일대의 단 하루 이벤트인 결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촌스러운 인테리어 배경과 신랑 예복은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결혼식 사진에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보면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식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멋진 모습보다 식장으로 가는 교통편은 어땠나, 사람들은 많이 붐비었나, 공간의 크기는 어땠나, 연회장의 밥이 맛있었나 맛없었나 기억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생 단 한 번이라는 말에 제가 유혹된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 하루는 제게 정말 중요하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인 저도 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공들여 준비하는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공들여 준비할 시간은 그날 당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그것은 결혼식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부의 결혼생활 150년입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죠. 저는 할 수 있어요. 다음 107페이지. 현실적으로 내 예산에 맞는 드레스는 이것이라고 마음을 다 잡아도 고민하다가 웨딩 커뮤니티 같은데 글을 올리면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라고 바람을 넣는 글이 줄줄이 올라온다.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업자나 바람잡이의 공산이 크다. 그렇게 고민해서 선택한 웨딩 드레스가 몇 년 지나서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평생 자부심을 갖겠다면 그도 나쁘지는 않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웨딩 커뮤니티의 경우 업자와 바람잡이를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식 당일과 결혼 생활 150년이 이 두 가지 준비를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스튜디오에서 액자 무료 제공이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도 액자 값도 그냥 추가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기본 액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곳은 막상 촬영 끝나고 나서 제공하는 액자를 보면 결혼식장에 걸어놓기도 남 부끄러운 싸우려를 꺼내놓는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액자를 추가 구매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일반 액자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액자는 인터넷 찾아보고 적정한 가격으로 사자. 액자 추가 구매는 호갱이다. 다음 198페이지. 예단비를 신혼집 마련 자금에 보탠다면 대출을 덜 받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100년도 되지 않아 전통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관습을 끌어다 붙이며 집안의 격을 논하는 것은 관습조차 되지 않는 무리한 인습이 될 수밖에 없다. 쓸데없는 예단을 주고받느니 그것으로 인생 새 출발에 보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시댁의 예단 요구는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아들, 예비 신랑의 역할이 중요하다. 2억짜리 집을 구하기 위해 1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때 집값의 10%인 2천만 원을 예단으로 받는 대신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 한 달 이자는 얼마나 줄어들까? 혹은 그 2천만 원을 CMA에 넣어둔다면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얼마나 든든한 비상금이 될까? 현금 예단을 거창하게 주고받을 돈을 종잣돈 삼아 미래에 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귀하게 기른 내 아들과 결혼할 그 여자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며 누군가에는 꿀릴 것 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자. 예단 문제에서 남자 쪽 집안의 요구사항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비신랑밖에 없다. 202페이지. 결혼 준비는 물질을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양가의 자존심을 겨루는 승부의 장이 아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특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온전히 자기 힘으로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결혼 문화 중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잠시 겉보기 좋으라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신랑 신부들의 앞날을 어지럽게 하는 결혼 준비가 아닌 두 사람의 앞날을 단단하고 실속 있게 채워주는 결혼 문화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무척이나 우유부단했죠. 반성하죠. 일단 저는 신부 측으로부터 예단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집을 해주시길 원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에요.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부의 독립성을 잃는 행위죠.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20에서 30년의 생색은 상상만 해도 유튜브죠. 분명히 우리 부부의 독립성을 파괴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리하여 절대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지원받지 않는 만큼 예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겠어요. 우리 부부가 모은 돈으로 우리의 신혼집을 사야겠죠. 자산을 늘려서 조금이라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제가 이 불합리한 허례허식의 끈을 끊어내야겠어요. 그리고 제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식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축하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음 264에서 265페이지입니다. 그렇다고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니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양가 부모님들이 집을 얻어다 준다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의 자유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사실은 이런 이유로 자기들 힘으로 월세집이라도 구해 들어가겠다는 신혼부부에게 굳이 집을 마련해 주시는 시부모님도 계신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다. 한 사례다. 시어머니께서 심심하면 찾아온다. 주말에 늦잠 한 번을 마음 놓고 잘 수가 없다.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대문 열린 소리에 놀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때로는 낮에 저희 출근 사이에 오셔서 반찬을 해놓고 가시기도 한다.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도 돌려받고 싶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 전적으로 장만해준 집이다 보니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댁에서 보태준 1억이 아니라 단 몇천만 원이 이후 수십 년의 생색에 근거된다. 또 시어머님은 시댁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내 아들 집에 내가 가는 게 뭐 어때서 하시면서 간섭을 한다면 과연 독립에 어엿한 한 가정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가정의 보금자리인 신혼집이 양가의 권력 싸움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두 사람의 독립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라도 결혼도 독립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결혼해서도 부부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통제받는 삶이라 소름 끼치도록 피하고 싶지 않은가요? 어떻게든 쪽방이라도 원룸이라도 부모의 도움을 일전이라도 받지 않고 우리 부부의 돈만으로 구할 것이에요. 절대 간섭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온전히 주체적인 가정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에요. 다음 267페이지. 흔히 하는 실수 하나가 신혼집을 전세로 얻으면서 너무 넓고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이에요. 집은 넓히기는 쉬워도 다시 좁히기는 어렵죠. 양가 부모님의 신경전 혹은 본인의 무리한 욕망으로 넓은 곳에서 살다가 2년 뒤 오히려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지금 신혼집 규모에 맞추어 장만한 혼수용 가구를 다 수납할 수 없는 불상사도 생깁니다.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경우 2년 뒤에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지, 다음에 이사할 집이 이 집보다 넓을 것인지, 전세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넓은 집에 대한 욕망은 대개 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공간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에 다 있습니다.
집들이 할 때 창피하다. 갓난아이인데 집이 좋아서 마음껏 기어다니지 못해 가엾다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티끌만한 불편함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을 넘어서 넓은 세상을 꿈꾸고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을 키워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구한 신혼집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5인 가족은 방 2칸짜리 13평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죠.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돈 잘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성장했다고 자부해요. 제가 어릴 때 13평 주공에 살았다고 앞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며 불행하게 살아갈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4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15평 집으로 이사를 간 경험도 있는데 40평대에 맞는 큰 냉장고가 그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다른 창고에 두고 작은 김치 냉장고로 냉장고를 사용했던 적도 있죠. 여기서는 혼수의 크기가 처음부터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해서 중요한 건 황금으로 장식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님을 배우죠. 무엇보다 함께할 상대와 잘 맞추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지, 각자 맡은 일에 서로 분업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문제 발생 시에 항상 공부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게 중요한 결혼 생활의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른 쪽방에 물 끓여놓고 시작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죠. 집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작은 집에서 매수해야겠어요. 그리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실천해야겠어요. 그래서 자산을 증식시켜 조금씩 집을 늘려나가야겠어요. 저는 반드시 1천억 원을 45세까지 가지는 부자가 될 것이에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다음 302에서 303페이지입니다. 축의금을 두고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진 사례에서 법원은 대부분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성의의 표시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혼주인 부모의 몫이라고 판정한다. 즉 축의금 중 좁게는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 넓게는 축의금 중 신랑 신부의 친구나 동료가 낸 부분만 결혼 당사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결혼식이란 부모님이 자식이 이를 직접 주관하는 마지막 행사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축의금 문제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할 수만도 없다.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부모님의 돈이고 식대 정산이 사용하고 나온 돈은 부모님께 귀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편하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축의금 관련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공부 완료.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